안녕하세요.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 정용입니다. 논문 세미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저와 논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본론에서 논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전체적으로 갈무리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현재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이화민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임상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의료 데이터를 실제 임상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 코로나 진단 모델에 대한 리뷰입니다. 2022년에 엑스퍼트 시스템스에 퍼블리시 되었고 2022년 11월 16일 기준 55번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유수의 저널에 출간된 코비드-19 논문 중 머신러닝과 딥러닝 관련 논문을 정리한 것이고 따라서 리뷰 논문에 해당합니다. 보통 논문 리뷰는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오늘은 리뷰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리뷰 논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논문이란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논문으로 선행 연구의 성과 또는 결론을 분석하거나 학문 동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에는 모든 연구를 검토하고 소개하는 비체계적 문항 고찰,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논문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체계적 문항 고찰 등이 있습니다. 리뷰 논문을 읽으면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은 물론 연구 동향과 이슈 등을 파악하고 논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체계적 문항 고찰을 한 리뷰 논문이므로 발표도 이와 맞추어 이 논문의 질문과 답변, 정보 정리, 연구 동향 파악 순서로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논문 몇 가지와 생각난 아이디어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코비드-19에 관련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법은 무엇인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평가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공공의 표준 데이터셋이 있는가 등입니다. 이 발표를 다 들으신 후에 이런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의 질문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를 반영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에 출간된 영어 논문 중 키워드에 코비드-19를 포함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둘 중 하나를 포함한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복된 논문과 왼쪽에 보이시는 포함 기준에 맞지 않는 논문들이 제어되었고 그 결과로 총 90개의 논문이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WHO에서 2020년 1월 30일 글로벌 아웃브레이크로 선언했으며 이는 2009년 H1N1 인플루엔자 이후 최초입니다. 이 왼쪽 그림처럼 주로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 혹은 대화를 통해 쉽게 전파되는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전파력이 자체로 강하고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며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는 만큼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부담이 증가하였고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코로나 관련 연구는 진단을 통해 코로나 환자를 식별하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임상 의사결정을 돕는 방향으로 선순환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코로나 관련 연구에 쓰인 알고리즘들입니다. 크게 기계학습,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딥러닝이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해당 논문 기준으로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저도 이에 맞추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개의 논문에 대한 간단한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의 공개 여부,
연구에 쓰인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분포 정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공개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짧은 시간 내에 논문이 나왔고 코로나가 국가 단위로 관리되면서 공개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가 어떤 나라에서 몇 편 나왔는지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경우는 인도, 딥러닝의 경우는 인도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왔고 두 가지를 모두 합쳤을 때는 1위가 인도, 2위가 미국인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체 확진자 수가 1등이 미국, 2등이 인도인 만큼 국가적 관심이 이런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고 예측이나 분류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뷰 논문에 나온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도학습이 쓰인 논문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측이나 분류 문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며 끝날 것인지 예측한다던가 이를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양상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있었고 환자의 임상 데이터나 기온이나 대기오염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이것들이 코로나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모델 자체의 다양성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머신러닝이 적용될 것인지 그 주제의 다양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리뷰 논문을 읽을 때 저는 주로 관심이 가는 논문들을 따로 찾아보며 아이디어나 시사점을 정리하는 편인데요. 이번 발표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논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로지스틱 모델을 활용하여 코로나의 향후 발생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2020년 1월 22일부터 6월 16일 사이 국가 단위 발병 추세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23일까지의 코로나 발병 추세를 예측하였습니다. 예측 프레임워크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스틱 모델입니다. 전염병의 경우 S 형태의 로지스틱 함수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병 초기에는 서서히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가 확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확산이 잘 되겠죠? 그러다가 나라에서 여러 규제를 통해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확산 추세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S자 형태를 띄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도 2020년 6월 16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S자 로지스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제공한 오픈소스의 추세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예측이 실제로 얼마나 맞았을지 궁금했습니다. 보통 의료 분야에서 연구가 여러 제한점 때문에 후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요. 해당 논문은 예측의 결과를 2022년인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논문을 살펴본다면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전 페이지의 그림을 다시 해당 페이지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날짜가 2020년 6월 말쯤이고 2020년 10월 말에는 1,400만 명 정도 누적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왼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현재까지의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말한 것처럼 전형적인 S자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2년 1월 19일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2020년 10월 말에는 1,400만 명의 약 3배 정도인 4,600만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연구가 틀린 것이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의료 분야에서 향후 예측이 정말 변수가 많고 어렵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대체적으로 S자 형태를 이룬다는 가정 자체가 맞았음에도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델을 개발할 때
도메인적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봐야 하고 예측을 할 때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예측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시스템이 자체적인 학습을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군집화나 시각화에 쓰일 수 있고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비지도 학습 연구는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료 수준이나 인구, 발병 양상 등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상관관계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포착하려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주제는 병원 코로나 확진자의 EHR 데이터를 통해 군집화를 한 논문입니다. 미국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된 6,000명 이상의 성인을 군집화, 분석에는 18개의 신체기관의 질병 연부를 포함하여 연령, 성별, 인종 등이 사용되었고 주성분 분석을 하여 15개의 성분을 선택하고 엘보 방식을 사용하여 4개의 최적 군집수를 결정한 뒤 K민즈 방식을 적용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였습니다. 4개의 클러스터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0번, 2번 클러스터의 중환자 비율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1번, 3번 클러스터보다 높습니다. 나이의 경우에도 당연히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하는 비율도 당연히 더 높았겠죠? 해석 방법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다른 병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험하다는 간단한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보시면 0번과 2번에서 중환자실 입원 기간은 0번 클러스터의 평균이 더 높은데 사망률은 오히려 2번이 더 높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여러 도메인적인 지식 기반의 해석이 필요할 것인데 아마도 사망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입원 기간이 짧아진 것은 아닐지 추측됩니다. 이외에도 0번 클러스터와 2번 클러스터를 가를 때는 인종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해석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질병 관련한 특징들을 클러스터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여기선 1번과 8번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징후를 호소하고 있고 또 건강 관련 여러 조치들을 받고 있을 비율이 여기선 16번과 18번인데요. 0번, 1번, 2번, 3번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이나 대사 혹은 면역에 문제가 있거나 순환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3번, 7번의 경우에 해당하죠. 또 비뇨계통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0번과 2번 클러스터에서 1번, 3번 클러스터보다 그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 예를 들자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면역이나 심혈관 문제 등이 있는 경우 더 사망률이 높았던 만큼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추후 연구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들을 규명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딥러닝을 보겠습니다. 딥러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딥러닝은 저희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그리고 신경세포가 모인 신경망을 모방한 것이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의 경우 신경계의 기본세포인 뉴런 그리고 딥러닝에서 하나의 셀에 해당하는 퍼셉트론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수신하고 처리하고 보내는 그 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은 신경세포들이 모인 저희의 신경망 그리고
퍼셉트론이 모인 인공신경망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숨겨진 레이어에 해당하는 이 레이어 층이 2개, 3개 이렇게 깊어진 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에서 주로 쓰이는 기법에는 일단 해당 논문에서 쓰이는 형태에서 CNN이 있겠습니다. CNN의 C는 컨볼루셔널, 합성곱을 의미하는데요. 왼쪽 위 그림을 보시면 필터라고 불리는 하나의 매트릭스가 있고 이것이 입력 데이터에서 먼저 합성곱이 이루어지고 이동하고 다시 합성곱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특성 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맵을 피처로 하여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는 전통적으로 이미지 인식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관련하여서도 의료 이미지에서 코로나를 진단, 식별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이 비슷한 만큼 여러가지 모델, 그리고 자체적인 모델 구조를 활용해서 성능을 높이려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CNN 관련하여 제가 관심을 가진 첫 번째 논문은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경우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식별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분류 문제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것들인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모두 99.9 이상을 보여서 매우 좋은 성능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다음 모델은 성능 자체는 이전 논문보다 낮았지만 60장의 적은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으로 환자를 식별했고 더 나아가 폐렴과 구분하려는 시도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3개의 CNN 레이어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각 CNN 레이어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각각 쓰인 CNN 레이어에서 추출한 것, 그리고 이것을 합친 것, 이후 해당 지역의 바운딩 박스를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당 연구에서 CNN5는 전체적인 분포를 잘 보았고 나머지 레이어는 세부적인 분포를 잘 보았습니다. 이를 합치니 서로 상호 보완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RNN입니다. 셀의 자체적인 순환 구조를 가지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왼쪽 상단 그림을 보시면 셀의 결과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차적인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정보를 계속 반영해 나갈 수 있어서 시계열 같은 순차 데이터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때 이런 셀의 구조에 따라 심플 RNN, LSTM, 그루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심플 RNN의 경우 단순히 연결을 하다 보니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전 정보가 거의 소실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를 보완한 것이 LSTM이나 그루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가장 아래 그림은 앞서 보셨던 일자별 코로나 추세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RNN을 사용한 논문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코로나 발병 양상의 추세나 이런 발병 양상을 예측해 보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앞서 문헌 고찰로 주요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체계적 문헌 고찰임을 말씀드렸죠.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적용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SVM, KNN, ANN, 랜덤 포레스트, 부스트, CNN, RNN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머신러닝에서는 SVM, 서프트 벡터 머신이 가장 많이 쓰였고요. 딥러닝에서는 CNN 기법이 가장 많이 논문에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평가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공공의 표준 데이터셋이 있는가 였습니다.
네, 당연히 있겠죠. 논문에도 엄청 많은 이런 공공의 표준 데이터 셋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3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코비드19에 사용한 연구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딘가였습니다. 이는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도와 미국이 가장 많았고 머신러닝은 인도, 딥러닝의 경우는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코비드19를 위한 적절한 성능 지표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사용된 수로 적절성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애큐러시의 사용 빈도가 제일 많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뷰 논문에는 저자가 여러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 그리고 이를 보완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는 이번 리뷰 논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한계점을 5가지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의료 이미지 중 초음파 데이터 세트에 대한 연구가 적었다는 점, 그리고 코비드19 관련하여 의료 이미지 자체가 희소했고 다양한 지역과 인종을 포함하는 그런 연구가 적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감염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단하고 위험도에 대한 구분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코비드19 관련 임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도 역시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가 흉부 외 다른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역시 거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추후 연구 방향도 5가지로 정리하여 적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환자 데이터가 쌓인 상태이니 이를 활용하여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렴이 있는 환자에서 코로나를 연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존에는 데이터셋이 충분하지 않아서 연구에 제한이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확보된 만큼 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코비드19 관련하여 여러가지 백신이 나왔고 접종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이죠. 이런 코비드19 관련 백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이미지의 모니터링을 통한 코비드19의 라이프 스팬 그 자체를 연구해보자를 말하고 있고 또 강화학습 등 다른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쓰인 것들이 아닌 새로운 기법들을 적용한 그런 연구들을 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논문에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논문이 거의 없는데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코비드19 연구도 진행해 볼 것을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리뷰 논문을 읽으면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은 물론 연구 동향과 이슈 등을 파악하고 논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표에는 이러한 것들을 맞추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지식적인 측면으로는 이 리뷰 논문을 읽음으로써 코비드19의 전반에 대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동향에서는 현재까지 코비드19 관련하여 연구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개발된 모델들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기법들은 무엇이 있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나 보완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의 경우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 자체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진 모델 자체로 진단에 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모델을 사용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 있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의료 이미지로 확진자 중 위험도를 예측하려는 논문이
있긴 했는데 머신러닝 등의 자체 연구에서 이런 위험도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논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치명률이 낮고 전파력은 많은 만큼 많은 확진자들 중 위험한 환자를 미리 인식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NN이 이미지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해당 논문의 연구 동향에서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CNN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 외의 영역에서 CNN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공부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개발이나 피처를 선택할 때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나 경험을 더 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논문에 대한 목적과 장점에 맞추어 제가 이 논문을 읽은 과정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뷰 논문을 읽을 때나 혹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연구를 시작할 때, 이럴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